이라고 하는 미군 하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 전공의 여기가 엄청난 유원지였는데 거기에 또 이것도 책에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인이 생겼는데 그 애인이 동두천 미군부대 PX 안에서 노래하는 가수, 여가수였습니다. 이상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분하고 여기서 데이트를 하는데 한탄강물을 코펠에다가 떠서 커피를 끓이려고. 연천에 사시는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갔다 와도 코펠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코펠에 물을 떠서 불을 지피려고 돌을 줬는데 저 돌을 주운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레코엔 하사가 28살인가 아마 그랬어요. 20몇 인디아나 대학 고고학과를 다니다가 학비를 벌기 위해 가지고 군에 입대를 했어요. 지원병제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면 미군들이 세계 각국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치면은 벽지 수당 비슷하게 돈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디아나 대학 다니다가 2학년까지 다녔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휴학을 하고 학비 벌러 왔다가 이거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뭘 판단한 게 아니고 이런 지도를 작전 지도처럼 해가지고 애슐리안 핸드엑스의 최고 전문가 되는 프랑스의 보르드 교수에게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보르드 교수가 그 박스를 불러보고 이것이 유럽 지역에서 발견됐으면 당장 나는 애슐리안 핸드엑스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할 것이고 당장 가보고 싶은데 내 스케줄상 지금 갈 수가 없다. 세계 고고학대 때 서울대 김원룡 교수를 만났으니 본 적 있는데 글로 신고하라고 해가지고 고엔 하사가 4월 며칠 날 서울대 고고 인류학과죠. 당시 거기 김원룡 교수를 찾아가서 김원룡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한 멋있는 선사 기념관을 지어야 한다. 그 생각으로 해서 지은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05년에 기공식을 해서 지은 것이 있는데, 이 김원룡 교수가 그 당시에 작업을 했던 당시에는 지금 여기 초상조각하고 비가 있는데, 김원룡 교수가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나는 화장을 해서 전공지 선사유적지 한탄강에 뿌려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화장하고 여기다가 산호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불법이랍니다. 그러면은 그 법에 크게 걸리는 건데, 아무튼 학자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지금도 여기 있는 이 집은 주먹도끼가 세상에서 알려지게 되니까 이거 발굴하는 것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신문에 기사 난 거를 보고 그 당시 김기현 비서실장을 시켜가지고서 하사금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 하사금으로 저 집을 지어서 한동안 저것이 기념관으로 사용했었죠. 하고 오버 액션이 있었다 하는 그런 즐거운 기쁨을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것이 이 집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집 기공식을 할 적에 내가 연천군에다가 요청을 한 거가, 그래 고엔 하사 어딨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학계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빈통성 가까워서 우리가 발견 못했지 뭐 세월 좋았으면 할 거지 뭐 보혜인이 무슨 그 사람은 군인이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인간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공무원들이 대단해. 또 찾았어 이분을.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는데 초청장을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갔으면서도 의전이나 이런 것이 선진국에 맞추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맨날 우리가 얻어먹던 후진국 시절이 있어서 선진국이 치리가 됐으면은 베푸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누구를 초청하면 북을 초청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을 초청장을 했더니 그 상미 씨하고 결혼을 해서 부인하고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준공될 적에는 보헤나사가 세상을 떠나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부인이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헤나사는 제대한 후에도 석사학위를 마치고 그리고 인디애나 주일 거예요. 거기에 고고학 관계 원주민 나바호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병이 있어가지고 일찍 세상을 여기 오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요. 그때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은 이게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인정한 거는 알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한국은 나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다고 하면서 하나는 주먹도끼고 하나는 상미보엔이라고 자기 부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에서 이 스토리텔링이 갖고 있는 거는 갑자기 이 유적과 우리를 친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적을 발굴한 건 그 뒤에 뭐 영남대학교의 정영화 교수, 건국대의 실무장, 한양대, 별기동 여러 사람들 대학 발굴단 연합으로 와가지고 대규모의 그걸 했지만은 어쨌든 이 발굴은 김월영 교수의 업적입니다. 그 안에 우선 이와 같은 내부 시설을 우리가 갖추게 됐어요. 그리고 바깥에도 이런 시설을 갖췄죠. 김월영 교수 이것도 보이다 되나. 근데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먹도끼가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갖는 큰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요즘에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사피엔스 같은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이게 아주 참 골치 아픕니다. 지금 우리 박물관 내가 강의 끝나고 갈 텐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진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침판지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 비슷한 원숭이에서 원숭이 비슷한 사람으로 이렇게 됐다가 호모 하빌리우스라고 하는 200만 년 전에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케냐 올드바이 고지에서 처음 위키가 발견해가지고서 이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인고를 발견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개골에서부터 인고를 갖고 있으면 DNA 조사를 해가지고 발견해요. 그랬다가 호모 에렉투스가 여기서 있죠. 호모 에렉투스가 50만 년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거보다 더 앞이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책마다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아프리카 지역이 굉장히 울창한 우림 지역이었었는데 이게 기후가 변하면서 사반나 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봉우리 세계에서 보는 것처럼 바뀌니까 거기에서 살던 저 호모라고 하는 인간 종이 아프리카를 떠나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다는 거죠. 오버 액션이 있었다 하는 그런 즐거운 기쁨을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것이 이 집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집 기공식을 할 적에 내가 연천군에다가 요청을 한 거가, 그래 고엔하사 어딨는 분은 후기 구석기시대. 이게 모든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고 하는 데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긴 학설이 이와 같이 하나가 발전한 게 아니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하빌리우스가 나왔는데, 그럴 때 하면 뭐가 있고 또 얘는 얘네들을 가고 해서 현재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기 이전에 최소한도 20여 종의 호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생물학에서 종속, 과목, 강문계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데서 종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그 종을 개념은 뭐냐면은 짝짓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짝짓기를 해서 후손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린하고 둘이 같이 짝짓기를 했으면 기형아를 낳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낳고 어떤 면에서는 잡종 강세 현상으로 해서 더 좋은 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식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보다 나은 이유가 둘이 결혼하면은 잡종 강세 현상이 그 자식에게 있기를 희망을 하는 거죠. 근데 네안데르탈린하고 호모사피엔스하고 짝을 지었을 적에는 같은 후손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책에는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을 잔인하게 정복을 했다라고 그렇게 책에 나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게 또 이제 학설이 여기 이렇게 나왔던 거 나왔는데 바뀌어버렸어요. 작년도 노벨 생의리학상을 받은 스웨덴 고유전 학자인 스반테 페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인간의 기원을 포함해가지고 유전자 검색을 하는데 획기적인 성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분이 독일의 막스 프랑크 진화 인류학 연구소 소장을 하는데, 스웨덴 사람이지만 페보 소장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네안데르탈린, 우리가 제일 가까운 친척 인류죠. 약 3만까지 있는 유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데 성공했고,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인류인 데니소바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등장 전에 네안데르탈린만 있는 게 아니라 데니소바인도 있다. 이게 러시아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돼서 이름을 이분이 붙인 겁니다. 이 별개가 있었다. 그래서 페보 소장은 지금은 멸종한 고인류의 유전자가 현생 인류의 호모사피엔스로 이동했고, 이렇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오늘날 인간의 면역 체계에도 많은 영향이 미쳤음을 발견을 하게 됐대요. 네안데르탈린하고 호모사피엔스하고 짝짓기를 하면서 유전자 들어온 것 중에서 뭐 당뇨병은 거기서 왔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알 수가 있나?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한 5%가 네안데르탈린 속에만 있는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보 소장은 현대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4만 년 된 네안데르탈린 뼈에서 채취한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 서열을 해독하면서, 저기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해석하면서 끈질긴 연구 끝에 2010년 네안데르탈린 게놈 분석에 성공을 했다. 아니, 그게 뭔지 몰라요. 나는 게놈 들어보긴 했어요. 그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전 정보를 비교해 오늘날 유럽 아시아계 DNA 약 1 내지 4%는 네안데르탈린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네안데르탈린과 현생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공존하면서 교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10년에 그 전에 러시아 동쪽 데니소바 동굴에서 4만 년 된 손가락 뼈 DNA를 분석하기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데니소바인을 발견을 했다.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데니소바인 DNA가 최대 6% 발견된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데니소바인이 약 4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과 걸려져서 시베리아와 우랄알타이 산맥 등 지역에 살다 3만 내지 5만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설은 10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는 직립원인으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이 직립원인이 되면서 인간이 크게 발달을 했지만은 그 직립원인이 되면서 신체의 변화가 이런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엄지발가락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이제 또 불리하게 되는 거가 있잖아요. 걷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서 여자들의 출산이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걸으면서 그 탄도가 좁아져 가지고 애를 낳으려면 그렇게 힘들고 난산이고 또 생존율이 또 따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변해서 직립원인이 퍼져가지고 자바원인도 있고 북경원인도 있고 이렇게 퍼졌는데 이들이 이 호모사피엔스도 등장하고 데니소바인도 있고 네안데르탈인들 하고 그게 어떻게 했는지 여기가 전공리 유적지가 35만 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현생 인류로 오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르고 어찌됐든 간에 호모 에렉투스가 지구상에 퍼져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현생 인류하고 화합하면서 우리는 다같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지구상에 있는 인간은 다 호모사피엔스 한 종으로서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해도 아무 이상 없이 예쁜 애도 나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 인간의 진화에서 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가 책에서 봤을 적에는 실감도 할 수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전공리 선사유적지에 와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것 같은 것을 알기 쉽게 판넬로 만들고 유물로 보여주고 그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인류의 조상은 어떻게 왔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교육을 할 수 있고 신기하게 받아들이고 또 상상력을 필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주먹도끼 하나가 우리가 이야기를 여기까지 할 수 있게 오는 것이 그 스토리텔링의 우리나라의 최초로 고고학이라고 하는 고고학자로서 서울대 고고학과를 창설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전국에 있는 대학의 고고학과 교수들로 돼가지고 영남대 아까 얘기했던 발굴팀들이 다 이분 제자들이었습니다. 조교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분이 고고학뿐만 아니라 미술사의 영역에서도 많은 업적을 냈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을 2년 동안 하면서 큰 또 일하고 서울대 교수로서 좀 그렇게 93년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인간적인 그 분입니다. 전공리 유적지에는 그 선사박물관에는 어쩌면 김원룡 코너가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분이 그림도 잘 그려가지고 우일자라고 하는 자기 자화상을 그렸는가 하면은 청정심 제일, 청정한 마음이 제일이다라고 해서 호가 삼불인데 삼불하면서 저는 그 문인화를 그려가지고 상당히 여러 번 전시회도 했고 아주 재미있는 그 그림도 많고 있는데 이분의 그 마지막 유작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요. 93년 돌아가시면서 병상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병상에 복을 입고 완전히 말라가지고 있는데 점점 그 밤이 깊어가는데
도둑 같은 땀이 일어나고 기침이 그치지를 않았고 항상 미열이 있어가지고 술 맛을 다 잃어버렸는데 남은 수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몇 달 정도 남았다고 해서 한다. 그 몰골이 비록 애처롭지만은 내 마음의 의지는 움직임이 없고 오직 빨리 벗어나서 꿈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뜬 세상 부세에서 떠나가지고 하유지향, 장자가 얘기하는 무하지향을 얘기해서 무하지향의 세계로 나는 가보고 싶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조작해낸 것이고 극락이니 지옥이라는 것은 일체가 허상이다. 모두가 다 실체가 아니다. 삼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93년 10월 6일 사화 3벌 그렇게 썼어요. 이게 득도의 과정, 해탈의 과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해마다 올해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뽑는데 93년도 올해의 인물은 예외적으로 두 사람이 뽑혔어요. 한 분은 성철 스님이고 한 분은 산물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인간적이어서 일찍이 노학생의 향수라고 하는 수필을 냈는데 참 학자가 갖고 있는 에세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의 시범을 보여주는 돌아가시고 나서 학고제에서 나의 인생 나의 학문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 속에 있는 게 노학생의 향수가 그게 많이 되는데 거기에 정말 그 인생을 느끼게 하는 글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 자기가 살면서 참 눈을 감을 때까지 미안한 마음 그때 잘못한 거를 씻지 못하는 거가 하나 있는 게 71년도에 공주 무령왕릉 발굴 때 이분이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그걸 발굴 책임을 맡았어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 발굴을 오랜 기간 동안에 자세히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신라 고분이 금관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이게 누구 무덤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단 한 점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무덤은 이건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그 지석이 같이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언론 통제가 안 돼서 사진 기자들이 들어와가지고서는 사진 찍는다고 하다가 숟가락을 밟아가지고 부러뜨리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그때 당신이 왜 돌았는지 모르는데 이 유물들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하루 만에 박스에 써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서 보고서를 썼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실수였던 겁니다. 1년을 두고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에 잘못한 거에 대해 가지고 무슨 기회만 있을 때마다 그거를 써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고고학자들이 뭐 낭만적인 것 같아도 하는 일을 보면 되게 무덤 파는 일 아니면은 쓰레기통 뒤지는 게 그게 일인 거예요. 폐총이 뭐예요? 먹고 버린 조개더미 쓰레기 묻어있지. 근데 무덤을 건드리면은 반드시 그 무덤 판 고고학자에게는 애군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신이니까 믿지 않는 거하고 관계없이 기독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발굴하기 전에는 그 땅 귀신한테다가 돼지머리 놓고서는 제사 지내고서 땅 팝니다. 그래도 그 애군이 여러 들어오는데 김원룡 교수는 한 번은 어디 발굴하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또 병원에 들어갔지. 그리고 여기 무령왕릉 발굴하고 난 다음에는 멀쩡하게 잘 살다가 사모님 계가 깨져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서는 그 친구들이 돈 모아가지고서는 그 전세방을 얻어줘서 살고 그 수필에 다 그런 거가 나와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자동차 한번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해서 맨날 그 유서를 써가지고서는 벽에다 붙여놓고 사셨어요.
그랬다가 안 죽으니까 또 그 다음에 유서를 바꿔서 이렇게 써놓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항상 외출할 적에는 손톱도 깎고 깔끔하게 영하기 좋게 탁 해놓고 그렇게 사셨대요. 이분이 그 연구실에 보면은 맨날 연구실 와서 연구만 하고 발굴하지 않으면 연구만 하는데, 그 당시 대학 지금도 그렇지만 교수 연구실에 뭐 에어컨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자료지만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아주 골목길을 들어가면 저 구석에 앉아서 계신데, 거기다 써놓기를 70년대, 60, 70년대는 월부 책장사가 그렇게 많았죠. 월부 책장사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으면은 너무 강압적으로 넣으니까 나는 절대로 책을 안 사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방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한번 그 선생님 방에 갔더니 교수 연구실 쭉 들어가면 맨 끝에 방에 있는데, 이발소 가면은 왜 문짝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대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 조그만 거 있고 그거 있는데, 거기 써 있길 뭐라고 써있으면 노크하고 대답이 없더라도 그냥 문짝을 밀고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노크하는 것도 대답하기 귀찮다 이거겠죠. 또 한 번은 갔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옆방 교수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맨날 와서 저 옆방 교수 어디냐고 물어보죠.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김원룡 교수의 그 인간미라고 하는 것이 한 고고학자로서의 업적도 업적이지만, 한 학자가 여기에 전공의에 10년 동안 발굴하면서 있었던 이러한 이야기를 기리는 곳은 역시 여기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산불 김원룡 선생의 동상을 작업장 있었는데 옆에다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포엔 하사의 이야기나 김원룡 교수의 이야기는 전공의가 연천히 선점을 할 수 있는 그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연천군이든 경기도에서 산불 고고학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기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엔상을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상식을 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모이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하는 거죠. 그냥 축제한다고 국화꽃 심어가지고서는 며칠 보고 없애버리는 거, 그런 거를 하느니 몇십억 들이느니 이게 몇억만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엄청난 인문적 자산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공의 선사 유적지가 갖고 있는 인문정신을 이야기한 겁니다.